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거대한 호수는 아이폰 30조 대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어서 5,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역대 최대 리튬 매장량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은 미국 경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돈은 영원히 묻혀버릴 겁니다. 먼저 리튬이 뭘까요? 이 금속은 사람들이 화이트 골드라고 부를 정도로 귀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실제로 상온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예요. 1817년 스웨덴의 한 화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우리는 리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금속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용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무시당했어요. 물론 가볍고 하얗고 반짝거리긴 하죠. 그런데 리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금속의 또 다른 특성, 즉 반응성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은 다른 원소와 매우 쉽게 결합해요. 하지만 이는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공기에 노출되면 급격한 산화 반응을 거쳐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사방이 화염으로 뒤덮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위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화학자들은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초경량과 초반응성 덕분에 배터리의 완벽한 소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요즘 큰 이슈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배터리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소형 비행기까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리튬을 원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약 54만 톤이었어요.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수요가 300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리튬이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이에요. 리튬 광산은 전 세계에 약 100개밖에 없으며 대부분 호주, 칠레, 중국에 있습니다. 물론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곧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리튬 광산은 현재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몇 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리튬 매장량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이 경우 미국은 행운의 당첨자 중 하나입니다. 먼저 테커 패스 광산이 있습니다. 네바다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개발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일 수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수요의 최대 4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귀중한 금속은 4천만 톤에 달해요. 이는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들은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거예요. 이 공정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은 리튬 게임에서 또 다른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바로 솔턴호입니다. 이곳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카운티에 위치한 거대하고 얕은 호수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곳 지하에 340만 톤 이상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3억 7,5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이미 엄청난 양이었죠.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좋은 실수였어요. 리튬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1,800만 톤의 리튬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턴호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리튬 매장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이 광물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광물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대규모 리튬 공급원을 발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현재 대부분의 리튬은 칠레에서 생산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이를 잠재적인 경제적 횡재로 여기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리튬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캘리포니아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국은 리튬 추출로 얻은 수익의 80%를 지역 개발과 인프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도로, 학교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임페리얼 카운티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호수 아래에 숨어 있다면 리튬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석을 파내어 분쇄하고 가공하는 전통적인 노천 채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테커패스에서는 거대한 유압 삽을 사용하여 점토에서 금속을 파내어 채굴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발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리튬이 풍부한 소금물을 표면으로 펌핑하여 물을 증발하고 금속은 남게 해요. 두 방법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많은 오염과 폐기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솔터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거대한 구덩이나 증발 연못 대신 이 지역의 자연 지열을 이용해 더 깨끗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직접 리튬 추출이라고 하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이미 11개의 지열 발전소가 지하에서 매우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염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염수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증기를 만드는 데만 사용돼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동일한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한 후 다시 지하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금물을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모으는데 별도의 땅을 파거나 큰 연못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물 낭비와 오염을 피할 수 있죠. 청정 에너지와 배터리 원료를 동시에 얻는 것과 같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습니다. 이 방법은 훌륭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 방법을 친환경적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다른 리튬을 얻는 방법과 비교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방법은 여전히 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규모 리튬 추출은 이 지역의 제한된 물 공급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솔터노 자체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위가 3m 이상 낮아졌어요.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물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퇴적물에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요. 호수가 줄어들면서 노출된 호반은 말라서 먼지로 변하고 그 먼지는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이제 솔터노의 해안선이 줄어들면서 유독성 먼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는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솔터노의 건조한 부분에 물을 추가하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수 근처에 얕은 연못을 메워 새로운 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물고기와 새들을 위한 안전한 서식지를 만들고 유독성 먼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 화이트 골드를 모두 파내면 솔터노가 더 빨리 줄어들고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해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지열 발전소는 이 지역 물 공급량의 약 4%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러한 작업을 확대하면 물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엔 너무 이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것이 솔터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엄청나게 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부나 서부에 삽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대한 땅이 있죠. 북부 온타리오입니다. 왜 이곳은 마치 출입금지 구역처럼 느껴질까요? 북부 온타리오는 당연히 온타리오주의 일부입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아주 번화한 주죠.
전체 캐나다인의 약 3분의 1이 이곳에 살지만 대부분은 주의 남쪽에 살지 북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북부가 훨씬 더 크거든요. 약 78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에요. 터키 전체와 거의 비슷한 크기죠. 북부 온타리오는 전체 주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온타리오 인구의 약 6%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이사를 생각하기 전에 잠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4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땅 자체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이 지역을 찾아보면 텅 빈 공간만 보일 거예요. 처음엔 별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확대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북부 온타리오는 끝없는 숲과 호수로 가득한 험준하고 외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보기엔 아름답고 사진 찍기엔 좋지만 그곳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형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하기도 힘듭니다. 제대로 된 도로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지역이 꽤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죠. 외진 위치입니다. 나라 중앙에 있으니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지역은 캐나다 주요 도시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 온타리오 최대 도시인 그레이터 서드베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구는 약 16만 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토론토인데 약 370km 떨어져 있어요. 네, 거기까지 대략 4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대도시에서 주말 여행을 계획한다면 4시간 드라이브는 즐거운 여행처럼 들리죠. 하지만 치과 예약이나 서류 처리를 위해 가야 한다면 그 거리는 갑자기 끝없이 느껴집니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그곳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북부 온타리오 주민들은 기회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서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나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 이용도 어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열악하거나 아예 없는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도로, 공항, 병원, 학교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없이는 정착이 정말 힘듭니다. 시골 지역은 더 심해서 서비스 부족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혹한의 날씨도 도움이 안 되죠. 이게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혹독한 기후예요. 추운 날씨를 안 좋아하신다면 이 지역은 여행지 목록에서 빼세요. 이곳의 겨울은 길고 혹독할 수 있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눈 치워본 적 있나요? 네, 전혀 재미없습니다. 이런 혹독한 날씨는 주말 계획이나 조깅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교통도 엄청난 도전이 되죠.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와 일자리 기회에서 단절됩니다. 또한 혹독한 기후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산업을 키우거나 사업을 운영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남부 온타리오와 비교하면 북부 지역은 재배 기간이 짧고 날씨가 훨씬 춥습니다. 귀리, 감자, 강낭콩 같은 작물은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기후 때문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장이 주 남부와 초원지대, 퀘벡 같은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어쨌든 이건 기후가 사람들의 생계 기반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유예요. 경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아요. 2023년에 북부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 공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많은 곳과 달리 여기는 일자리는 넘치는데 채울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안 맞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주민이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엇 레이크를 예로 보세요. 도시 인구의 42%가 65세 이상이에요.
캐나다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령자 비율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추정에 따르면 2036년까지 65세 이상이 북부 온타리오 전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할 거예요.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연금이 있으니까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매년 17, 18세의 많은 학생들이 짐을 싸서 줄을 가로질러 운전하거나 전국을 날아가 북부 고향을 떠나 공부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특히 광업에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이상하죠? 레드레이크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금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금광 중 하나로 이미 약 850톤 이상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 5대 금 생산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링 오브 파이어라고 알려진 지역도 있어요. 캐노라 지구의 맥폴즈 호수를 중심으로 약 5,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크롬 철석, 코발트, 니켈, 구리, 백금 같은 귀중한 광물이 풍부하죠. 요즘 북부 온타리오의 광업은 크게 부활하며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핵심 광물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광물이란 스마트폰이나 재생에너지 시스템 같은 현대 기술에 쓰이는 필수 원소를 말해요. 코발트, 니켈, 구리 같은 광물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광업은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많은 부침과 침체기를 겪어왔어요. 그리고 광업 외에 다양한 일자리 부족과 합쳐져서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광업 회사들은 지금 북부 온타리오에서 숙련 노동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마 앞서 말한 모든 이유 때문일 겁니다. 고령 인구, 혹독한 날씨, 험한 지형, 그리고 대도시와의 먼 거리. 기본적으로 악순환인 거죠. 지역 당국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 순환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 중 일부는 의료 인력을 추천하는 사람에게 현금 보상을 주거나 높은 가정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전략들이라면 분명 그곳의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이 지역이 사람들로 북적일지도 모르죠.